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사랑 청소년 지도교사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역사 왜곡 요리왕 일본인데요. 최근에 이제 역사 왜곡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일본, 또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역사 왜곡 요리왕이라고 지었는데요. 요리왕 하면 너무 약간 뭐 칭찬해 주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잘 만든다, 조작한다, 왜곡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역사 왜곡 요리왕 같다라는 이제 별명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일단 질문 하나, 이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역사 왜곡계에서 핫한 분인데 역사 왜곡을 하면서 이분 누군지 아는 분 계신가요? 네, 아는 분 있네요. 누구죠?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분이 교수님인데요. 논문을 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분에 대해서 매춘으로 번 팁을 저축해서 행복하고 또 쇼핑도 가서 즐거웠다라는 망언, 그리고 또 이제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해서 비위생적이고 과음, 싸움, 소음 등 문제를 일으켜서 일본인들이 조선인 세입자로 받기 꺼렸다. 또 조선인들은 글을 읽지도 못하고 덧셈 뺄셈도 못하는 하등 노동자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선인을 비하하는 발언. 그리고 이제 일본 열도에서 6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이제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숫자가 부풀려져 있고 조선인이 방화나 우물에 독을 탔다는 이제 소문이 돌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논문을 내신 분입니다. 저 이제 다현 친구가 아까 알고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는 것처럼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하버드대 교수인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이제 앞에 있는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면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네. 이분이 요즘에 되게 역사 왜곡계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고 역사 왜곡을 한 교수로 정말 세계 수많은 학자와 교수들이 여기에 항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문이다라고 이제 규탄을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어떻게 저런 발언들, 저런 말도 안 되는 연구를 낼 수 있었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인데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예요. 어떻게 교수가 됐는지를 알면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1970년대 초에 이제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100만 달러의 기부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청탁을 하는 거죠. 이제 일본의 뭔가 법학 체계를 바로 세워야겠다. 그런 좋은 연구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기부들이 계속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정식 교수직을 따낸 게 이 마크 램지어 교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크 렌지어 교수입니다. 근데 교수로서 이제 정당한 제대로 된 연구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문들을 내고 이제 세계 교수들이 야 이거 증거는 제대로 있냐, 인용은 제대로 했냐 이렇게 막 따지니까 증거 없었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다. 또 자기가 반대로 해석을 한 거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돈에 맞는 연구와 논문만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마크 램지어 교수 한 사람의 문제인 게 아니라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정말 많은 돈을 세계에 또 자국에서도 많은 돈을 들이고 역사 왜곡을 하고 또 교과서 로비에 쓰고 이런 램지어 같은 교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뭐 반대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당연히 그 당사자인 우리나라 학계에서 굉장히 이거를 들고 일어나야 되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어땠냐? 세종대의 박유하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요.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주장했다는 하버드 교수의 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정확한 건 말할 수 없지만 무조건 망언이니 심지어 전범기업 교수니 할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교수의 글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막 비판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마크 램지어 교수와 같은 발언을 했던 우리나라 학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뭐 과거에 이영훈 교수라든지 류석춘 교수라든지, 읽지는 않을게요. 비슷한 말들인데 읽다 보면 화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직접 읽어보면 속으로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아무튼 이런 교수들이 이제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이 마크 램지어 사건이 터지자 어떻게 했냐면, 마크 램지어 교수에게 항의 메일이 아니라 지지 메일을 보냅니다. 야, 너 참 잘 연구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크 램지어 교수에게 뭐라고 했던 교수들에게는 왜 다른 외국인 사람이 여기에 참견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네. 사실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과감한 왜곡이고요. 사실 이런 역사 왜곡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그런 역사 왜곡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교과서에 잘못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봤겠지만 일본에서 역사 왜곡의 내용을 담은 검정 교과서를 내면서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위안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기술이 있고요. 강제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기사들과 글들과 뭐 독도니 뭐 한일 병탄이니 광동 대지진, 임나일본부, 정말 다양한 역사 왜곡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면은 일본의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당연히 뭐 독도 우리나라 땅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는. 그래서 교과서 왜곡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 속에 뭔가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을 텐데, 오늘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의 뿌리를 오늘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시작되었는가? 그 절정에 달했던 그 시기로 가볼게요. 바로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 왜곡입니다. 이때는 이제 학자 한두 사람, 그냥 한국 싫어하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일본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 선생님의 말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한번 친구가 읽어봅시다. 우리 박중혁 친구가 읽어볼까요? 음소거 해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 있는 여기 세 줄을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찾고 계신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됐네요. 여기 세 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어떤 민족을 말살시키려면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려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지배를 하는 나라들의 철학이 뭐냐면, 그 나라를 영원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지배하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영원토록 식민지 지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철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거를 굉장히 잘 지켰어요. 정말 잘 했어요. 칭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본이 이렇게 역사 말살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 병탄을 하자마자 했던 게 어떤 교육령을 내리냐면요. 이제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요. 그래서 어떤 교육 목표를 갖고 있었냐? 첫 번째는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국어라고 해서 가르쳐요. 국어 이꼴 일본어인 거예요. 국어라고 해서 일본어를 가르치고요. 우리말을 당연히 못 쓰게 했겠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일본의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고자 했고, 충량한 일본의 황국 식민이 되게 하려고 했고요. 또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인들에게 저급한 실업교육,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공부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우민화시키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이런 교육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문장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일본은 교육에 역점을 두었고, 이제 한국인의 말과 문자, 그리고 한국의 민족 문화, 역사를 말살해서 일본에 충성하는,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일본이 만들고 싶어 했던 조선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조선의 역사는 정체되었고 탈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본은. 일단 일본보다 뭔가 열등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어야 됐고, 발전도 전혀 없고 그나마 이루어진 발전조차도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룬 발전이다라고 일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열심히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 조선사 편찬위원회, 그리고 조선사 편수회라는 이제 이름을 바꿔가면서 우리 역사 왜곡 기관을 만듭니다. 이 조선사 편수회는 특히 조선 일제 총독의 직속 기관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역사 왜곡을 하는 거를 얼마나 중점 사업으로 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조선사 편수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됐냐,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또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유다현 친구, 다현 친구가 읽어볼까요? 띄어쓰기 다현 치면 네, 됐네요. 네, 읽어주세요.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인 혹은 반개민족과는 달리 독서를 하는 문화에 속해 있으며 문명인보다 열등하지 않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역사서들이 많으며 또한 새롭게 저술된 것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전자는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현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지 독립국의 옛 꿈을 만드는 패단이었다. 후자는 근대 조선에서 일청, 일로 사이의 세력 경쟁을 서술하면서 조선의 나아갈 바를 설명하고 있거나 혹은 한국 통사라고 불리는 제외 조선인의 저서와 같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함부로 헛된 주장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마워요.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 역사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 뭐예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한 일제 강점기에 맞지 않는 책들이고 오히려 독립을 하고 싶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없애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조선 역사를 새로 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에서의 첫 번째 목표는 조선사라는 우리 조선의 역사서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역사서들은 이제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서 정책을 펴고 이제 사서들을 수거해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신문 기사로도 났던 건데요. 사서 20여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 어떤 분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남산식물원에서 이 20만 권을 불태웠는데 며칠 밤낮을 타고 그 연기 탄 냄새가 정말 오래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와중에도 정말 소중한 고서들, 역사서들은 일본 황실 도서관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어떤 책들을 금서로 지정했을까? 보면은요, 이제 조선 총독부 관보에 나온 51종의 금서 목록인데요. 여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역사 교과서, 역사 책들이고 또 그 외에 뭐 사상 문화서 또 뭐 독립 문화에 대해서 담겨 있는 외국의 독립사에 대해 담겨 있는 책들을 금서로 지정을 합니다. 네, 금서로 지정을 하고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기자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책에서. 이것도 누가 읽어볼까요? 미나 친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엄금이다. 합병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그리고 이런 문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또박또박.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철저히 금하고 이 뒤엔 더 있는데 막 국사를 가지고 있으면 구타를 당하고 구금되고 이런 형들을 받았었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국사책,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던 한국사 책이 어느 날 금서가 되고 이걸 갖고 있으면 범죄가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심정이. 네.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들을 금서로 지정을 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역사를 연구해서 낸 책이 바로 조선사라는 책입니다. 이게 3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썼고요, 당연히. 일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이지만 네, 양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역사책이라기보다 뭔가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서들, 자료들을 모은 사료집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 비율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목적이 아주 잘 드러나는 구성 비율이에요. 보면은 뭐 고조 단군 조선이라든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시대 상고사 시대를 담고 있는 분량은 8%밖에 되지 않고요. 고려 시대가 15% 그리고 조선 시대가 70%로 아주 방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한국사 교과서를 생각해 보면은 약간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우리 교과서들도 뭔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 거를 뒤에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조선사라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이제 조선인들에게 다 가르쳤냐? 조선의 역사를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을까요? 네. 다들 이렇게 가만히 이제 듣고 있는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질문이라 대답을 안 했나 보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조선의 역사는 거의 가르치지 않고요. 일본 역사를 주로 가르치면서 거기에 곁다리식으로 우리 역사를 끼워 넣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교과서가 심상소학국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요, 단군조선은 아예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상고시대의 조선반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자체도 이 한반도 안으로 가두어 버리려는 거를 목차 제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일본부 1, 2해서 임나 일본부 서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두 파트나 넣어서 다루고 있죠. 이런 교과서를 우리가 배웠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단군 조선은 없다. 단군은 없다. 단군을 부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가 그거예요.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이 와서 통치를 항상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일본이 와서 뭐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과서 속에서. 그래서 이 책이 학생용 교과서와 선생님이 가르칠 때 보는 보충 교재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보는 책에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교수 요지를 담아 놓습니다. 본 과에서는 메이지 천황이 조선에 대해 내리신 은혜와 메이지 천황과 지금의 천황 폐하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신 거룩한 뜻을 알려주고 총독 정치의 방침과 그 실적을 분명히 하여 구시대에 비해 조선 인민이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설명해 주어야 한다. 라고 해서 거의 무슨 종교처럼 메이지 천황이 오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고 행복해졌어 라는 교육을 너네는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만들고 싶어 했던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그냥 중국하고 일본 역사로 만들고 싶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일본이 이 목표를 이뤘을까?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거를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거를 잘 봐두세요. 중국에는 이제 한사군, 위만조선, 기자조선을 통해서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쪽은 임나일본부를 두어서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고 제대로 된 우리의 역사를 썼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한국사 시험 준비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나와 있는 우리 역사 내용이에요. 보면은 고조선의 역사에서 빨간색으로 부준, 위한 이렇게 외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왕, 준왕, 위만, 한사군으로 이렇게 우리의 고조선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자조선이라는 말 없는데 왜 괄호하고 저기 기자조선 돼 있죠? 준왕이 이제 기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기자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지만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이렇게 우리의 역사가 이어졌다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대로? 일본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어 했었던 역사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역사 왜곡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단군의 역사를 신화로 만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위만조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아까 조선사 편수회가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하던 기관이라는 거는 기억나시죠? 여기서 정말 열심히 역사 왜곡을 하고 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을 끌었던 인물이 있는데 구로이타 가스미, 이나바 이와키치, 그리고 금서룡, 이마니시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중에서도 이마니시류가 어떤 왜곡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신화가 된 우리 역사입니다. 먼저 이마니시류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갑시다. 이분 당연히 일본 사람이고요. 근데 직업은 뭐라고 나와 있죠? 한국 사학자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일본인임에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했던 한국 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역사 왜곡을 했었냐,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멋진 문장, 그걸 잘 보여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제는 13대 근초고왕 때부터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고대사를 밝히는 역사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권이 있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권에는 백제 13대 이전, 근초고왕 이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는 백제시대 근초고왕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서는 신뢰할 게 못 되고 일본 서기에 13세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 역사는 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곡한 것들이 2000년 동안 평야지대에서 발견되지 않던 점재현 신삽이라는 유물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서, 삼국유사라는 사서의 한 글자를 바꾸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볼 게 삼국유사를 조작한 사건이에요. 아이고,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단군은 신화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단군 신화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한번 나 오늘 단군 신화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 하는 분은 손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오, 자운 친구 손을 내렸네요. 아니네요. 누가 해볼 수 있는 분이 해보면 좋겠어요. 네. 할 수 있겠습니까? 자운 친구? 네.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는 대로 얘기하는. 네,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호랑이가 곰이 있었단 말이죠. 네, 네. 일단 호랑이가 곰이 있었단 말이죠. 일단 두 마리가 인간이 되고 네, 인간이 되고 싶다고 했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 네, 좋습니다. 지금 뭔가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잘 얘기해줬고요. 이제 포인트를 잘 이야기했어요. 그림에 나온 곰과 호랑이.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진 않으니까. 누구한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얘기했더니 네네. 자원 친구 여기까지 얘기하고 뒤에는 제가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네, 이제 하늘에 쑥과 마늘,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은 네, 잘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자원 친구.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환인이 계셨어요. 환인이 이제 아들 환웅과 저 땅 아래를 보니까 태백산과 삼위산과 태백산이 홍익인간 하기 좋다 해가지고 환웅이 이제 홍익인간 하려는 뜻을 품어요. 뜻을 품고 이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태백산으로 내려갑니다. 태백산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누가 찾아와요? 자운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환웅이 뭐라고 하죠? 그래. 그러면은 너네 쑥과 마늘을 먹어. 어디서?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 인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하죠. 근데 중간에 누가 도망을 가요? 누가 도망가죠? 네, 호랑이가 도망을 가고 곰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뭐가 돼요? 곰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된 곰과 환웅이 결혼을 해서 당군왕검이라는 인간을 낳는데 이 당군왕검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이거랑 좀 다르게 알고 있는 친구 계신가요?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 삼국유사라는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진짜로 곰과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이 돼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 책은 이제 고려시대 때 승려 이련이 쓴 사서인데요. 이제 우리 한국 고대사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에요. 사서예요. 근데 이 안에 단군조선 역사를 신화로 만든 결정적인 한 문장이 있어요. 이제 바로 석유환국이라는 문장입니다. 이제 한자를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는데 잘 모르는데 이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옛석 있을류 발글환 나라국 해가지고 옛적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 삼국유사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만희 시류가 딱 보니까 야 이거 한 글자만 바꾸면은 딱 신화로 조작하기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 국자를 사람을 뜻하는 인자로 바꾸면서 이 황국이라는 나라를 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보면은 1512년도 판본에는 국자로 되어 있는데 26년도 경도제대본을 보면은 사람 인자로 뭔가 덧칠 혹은 쪼아서 만든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심지어 1904년도에 일본 동경대에서 출판한 삼국유사에도 석유환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신화가 된 거냐? 나라를 사람으로 바꾸니까 이제 황국과 배달, 단군조선이라는 7천년의 나라 역사가 환인과 환웅, 단군이라는 인물로 변하면서 3대의 가족사, 100년도 안 되는 가족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단군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인, 환웅, 단군이라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배우는 이 환인, 환웅, 단군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이제 수장하면은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뭐 일본에는 총리, 중국에는 주석 이렇게 그 각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호칭이 다르게 있잖아요. 이 환인, 환웅, 단군은 그런 것처럼 국가를 통치했던 통치자의 호칭이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었잖아요. 그 곰과 호랑이가 진짜 동물, 짐승 곰과 호랑이였을까요? 아니죠. 일웅일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는 부족이 왔었다는 거예요. 사람 무리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곰과 호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신화로 배우게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했던 분이 단군 신화라는 용어 자체도 단군 신화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다른 친구가 읽어볼게요. 하늘 친구 혹시 지금 읽어줄 수 있나요? 김하늘 친구? 네.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단군 신화라는 해괴한 용어는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은 물론 삼국사절로, 동국통감 등 관찬사서, 그리고 수많은 의학자들의 문집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단군의 건국사화가 단군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제감정기인 1920년에 단군 신화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등갑시켰고 그 이름으로 선비련 논자가 나왔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이전에 전혀 쓰지 않다가 일제 강점기부터 등장한 해괴한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제 시대의 역사 왜곡들을 잘 극복을 했을까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게 안 남아 있을까요? 한번 우리 교과서를 하나만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한 교과서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 고조선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파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국유사에는 기원전 24세기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남의 이야기를 전해서 들은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더 알아보기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더 말도 안 됩니다. 좀 작아서 제가 읽을게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원전 24세기라는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을 강조하려는 고려 사람들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성립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무 증거도 없이 이렇게 고조선의 건국 연대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다고 기술을 합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도에 건국이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의 뿌리에 대해서 뭔가 흐리멍텅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식민사학을 일제 이런 식민사학을 역사 왜곡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 만들어진 교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도도 볼게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지도에 고조선 영토를 표시한 걸 보면은 이런 지도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고조선의 강역 해가지고 보면은 다 북쪽만 표시를 한 거예요. 북쪽만. 왼쪽에 있는 세 개가 이제 교과서 속에 나온 지도인데요. 보면은 단군조선 영역을 북쪽으로만 표시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단군조선 표지 유물이라고 해서 이 유물들이 있으면은 이제 단군조선의 강력으로 본다라고 하는 두 가지 유물이 있어요. 뭐 아는 분 계신가요? 표지 유물 두 가지 아는 분? 네, 빨리빨리 할게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이제 고조선의 표지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 분포도도 같이 표시를 하는데 남쪽에도 비파형 동검이 분명히 있고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고인돌은 생략이 돼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뭐냐면 고인돌 분포도를 그려 놓은 거예요. 근데 한반도 남쪽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고인돌의 40%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고인돌이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고창은 거의 뭐 고인돌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 남부거든요.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과서 속에서는 뭐 증거 없이 그냥 한반도 북부만 고조선의 강력으로 표시를 합니다. 혹은 뭔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해요. 뭐 문화범위다,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조선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뭔가 애매한 서술을 하는 거를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만희 시류가 이런 역사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단군은 자손에게 왕통을 잇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군 조선을 이은 게 우리나라의 정통이 아니라 뭐 위만이니 기자니 이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이었고 아래 문장이 이제 그거죠. 지방은 북조선을 중심으로 한다. 단군조선의 강력은 북쪽을 중심으로 한다. 남쪽은 일본이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조선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얘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 아직도 이대로 남아있는 지도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래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알고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랄까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밈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본 적 있어요? 야,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후 환경이 안 좋은 남한에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 날씨 보고 단군 할아버지가 사기당했네 뭐네 하지만 사실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중심지에 남한은 없었다.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 부동산 사기 당한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댓글에 단군 소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진 세상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문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군 신화 기록이 있는 삼국유사를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삼국유사를 보면은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련 스님이 그냥 자기가 아는 내용을 그냥 쓴 게 아니라 고기라는 옛 서적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고기에 이렇게 말했다. 옛적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만조선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위만조선 배웠던 거는 기억나죠? 근데 이 위만조선이 중국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하는 분도 계시네요. 이 중국 사람 위만이 단군조선을 계승했을까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포함해서 고조선이라고 일컫는다는 그런 주석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위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위만이 유이민을 모아 큰 세력을 형성한 다음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침탈을 했다는 거죠. 나라를 사실 빼앗은 건데 이렇게 부드럽게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만이 단군조선을 잇고 난 후부터 우리 고조선의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다라는 기술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봤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일제 시대 때는 우리가 이 역사를 이 위만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을까 그거를 한번 봅시다. 아까 봤었던 심상수학 국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누가 읽어봅시다. 누가 읽어볼까요? 오연경 친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위에 것만 읽어주시면 돼요. 네 줄. 그 후 위만이라는 자가 이 지방에 와서 기자의 후계자인 준을 쫓아내고 나라를 빼앗았다. 위만의 손자 우거시기에 한나라의 무제가 이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에 사군을 설치했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자, 이 서술이 이제 우리 교과서랑 뭐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느낌이 저는 크게 들었습니다. 그냥 위만이 와서 기자의 후계자인 준을 쫓아내고 그 땅 위에 사군을 설치했다라고 기술을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냥 비슷하게 배워요. 위만이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왕위에 올랐다. 사람들 끌고 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게 교수 요지의 목표가 이제 아주 잘 드러나요. 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일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역사 왜곡을 했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딱 읽어볼게요. 교수 요지. 본가에서는 조선반도의 연역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남부는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북쪽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아래쪽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일본이 여기에 많은 영향을 줬고 식민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었는데 우리의 지금 교과서 속에 위만의 이런 서술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 중요한 건요. 이런 요지대로 해외에도 이런 외국 잘못된 지도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해외 지도 지난 시간에도 봤을 것 같은데요. 미니애폴리스 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고조선 시대, 중국엔 한나라 시대 영토에 대해서 표시를 한 건데 보면 한반도 북부가 중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지도가 나온 논리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목표로 했던 그 논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위만은 중국 사람이고 위만이 우리나라 단군조선을 이었기 때문에 단군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운 거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위만이 중국 사람인 것도 맞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저렇게 표시되는 게 그럼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위만은 중국 사람이 맞습니다. 사기에 이렇게 나와요. 위만이 이제 무리 1000명을 모아서 상투를 틀고 조선 복식을 하고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로 망명을 했는가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느 지역으로 망명을 했는지. 자, 단군조선은 이제 단군조선의 통치 체제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단군조선을 어떻게 통치를 했었냐. 단군조선이라는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한, 진한, 번한이라고 해서 4만 관경제로 나라를 통치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진한이 이제 단군조선에 이제 대단군이 있고 번한과 마한의 부단군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한은 뭐 다른 건가요? 삼한이랑은 뭐가 다르죠?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삼한은 이 단군조선이 망한 후에 내려간 유민들이 세운 삼한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군조선 시대의 삼한을 전삼한 혹은 북삼한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유민들이 내려가서 세운 삼한을 후삼한 혹은 남삼한이라고 해요. 이거를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밝혔습니다. 그럼 위만은 그럼 어디로 갔는데요? 한번 지도로 볼게요. 이제 여기 보면은 마우스가 보일까요? 안 보이네. 네, 위만은 이 한나라의 제후국인 연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나라에 있던 위만이 이제 여기서 신하를 막 숙청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번조선, 번한으로 망명을 갑니다. 무리를 이끌고. 그래서 이 번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이 이 위만을 받아주고 여기 상하운장이라는 지역, 변방 지역에 수비대장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위만이 여기에 1년간 있으면서 세력을 기르다가 이제 이 군사를 이끌고 왕험성으로 가서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군 조선 중에서 일부
단군조선의 한 날개인 번조선만 탈취를 했고 그것도 이제 나라를 그냥 뺏었던 강도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마치 위만이 단군조선의 정통을 이었던 나라인 것처럼 위만조선이라는 표현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사실 위만조선이 아니라 위만 정권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원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좀비처럼 계속 살아나는 임나일본부설입니다. 여러분, 임나일본부설은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들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는데 임나일본부설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일본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만 주장을 합니다. 이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일본의 신공항우가 우리 한반도 남쪽에 들어와서 가야 지역에 일본부라는 걸 설치하고 한반도 남부를 통치를 했다. 그래서 여기 사파도 보면은 신라, 백제, 고구려 왕이 와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대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가르칠 때 이 임나일본부를 그대로 가르칩니다. 이것도 누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주빈 친구? 한번 읽어볼까요? 안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 3초 안에 안 나오면 다른 친구가 읽어볼까요? 셋, 둘, 하나. 다른 친구가 읽어볼게요. 홍예원 친구 지금 읽어줄 수 있나요? 네. 해제 요청 드릴게요. 신공항우는 신라를 정복하신 다음 일본부를 임나에 설치하고 삼한의 영토를 다스리셨다. 이 때문에 신라, 고구려, 백제 모두 일본에 조공을 바쳤으며 또한 신라와 백제 두 나라는 일본에 볼모를 두어 그 진심을 나타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일본 신공항우가 우리 신라를 정복하고 한반도 남부에 임나를 설치한 다음에 이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그냥 이때 나왔던 설이 아니라 지금도 일본의 교과서를 보면은 한반도 지역 지도를 보면은요, 임나라고 표시를 하면서 임나일본부설에 맞춰서 막 역사 왜곡된 교과서를 가르치고요. 또 최근에 일본 검정 교과서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임나일본부라는 글자는 없지만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한 기술이 교과서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검정에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거는요, 중국의 교과서예요. 중국 교과서에도 임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자는 어렵지만 문제가 되는 단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이거 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런 걸 잘못됐다고 알고 있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안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전시가 있습니다. 바로 가야 본성 칼과 현이라는 전시인데요. 여기에 이제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한 자료들과 연대표와 지도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요. 왼쪽에는 한반도 남부 지도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 지명이 기문대사 사타상다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임나사현이라고 해서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그 지역에 이런 사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고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전시 지도에 그대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들고 뭐라고 했겠죠, 당연히. 뭐라고 하니까 이 국립중앙박물관 이후 시즌 전시 부산 시립박물관에서는 이 지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연대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가야의 연대 사건들을 쭉 기록한 연대표인데 여기에 이제 금관가야의 역대 왕들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금관가야의 1대부터 10대까지의 왕 이름이 다 있고 재위 기간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연대표에는 1대부터 5대까지의 가야 왕 명칭이 들어가 있고 5대 이후부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일본 서기에 이제 369년부터 신공항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를 통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금강 가야의 왕들이 없었다. 왜냐? 신공항우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라는 논리가 담겨 있는 연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결국 부산 시립박물관 전시 때는 아예 이 연대표가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작년 일이에요. 작년 일. 얼마 안 됐죠.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학자들도 아니고요. 그냥 뭔가 이런 역사 연구하는 제야사학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뺐던 그런 논란이 됐던 전시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전시에 갔었어요. 갔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실제 갔을 때 저는 저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임나 사연이라는 것도 이번에 이거를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뭐 역사 재밌으니까 이런 전시 좋아하니까 가서 편하게 구경하고 즐겁게 보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임나 일본부 설에 입각한 그런 내용들, 일본 서기 기록들이 많이 들어간 전시였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되게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었던 여러분들도 저번 시간부터 오늘까지 들었던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배웠던 교과서 속에 사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니 라는 충격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사랑에서는 이런 행동 강령이 있어요.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우리가 이런 왜곡된 역사에 분노를 하고 진짜 역사를 바르게 각성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르게 알리고 찾는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고민이 되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걸까? 어디 나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걸까? 하고 어떤 친구는 저번 시즌 수료자인 어떤 친구는 학교 교과서에 이런 잘못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틀린 답을 적겠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멋있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참고가 될 만한 우리와 어쩌면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정말 역사 왜곡의 소용돌이, 일제강점기에 살면서 목숨을 걸고 우리 역사를 지키고 바로 찾으셨던 분들입니다. 왼쪽부터 단재 신채호 선생님, 운초 계연수 선생님,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이십니다. 모두 이제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분들인데요.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고 독립운동가이고 진짜 발로 뛰면서 우리의 바른 역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고 이제 운초 계연수 선생님도 우리 역사서를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는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고대 사서들을 모아서 환단고기, 우리가 쓰는 지금 교재로 하고 있는 청소년 환단고기 있죠? 그 환단고기를 묶어서 편찬을 했던 분이 운초 계연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는 역사 말살하려고 했는데 우리 역사 왜곡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역사 바로 찾는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눈에 거슬리겠죠.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를 하셨고요. 이 홍범도 장군님도 우리가 무장투쟁하시는 독립운동가로 잘 알고 있는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운초 계연수 선생님이 환단고기를 출판할 때 그 출판 자금을 지원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중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소중한 역사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우리 역사도 바르게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도 우리 역사학계는 사실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군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 역사를 바로 찾기 위해 역사 광복군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분들의 정신과 행동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찾고 알리는 그런 역사 광복군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역사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돈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렇게 역사 찾는 행동들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목숨이라도 걸고 우리가 역사 뭐 시위 어디 나가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분들은 이분이에요.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야, 세상은 10대가 바꾸는 거야. 젊은 친구, 어린 학생들이 사실 세상을 항상 움직였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라든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이라든지 다 10대 때 뭔가 일을 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해. 그런 거는 특별한 친구들이나 하는 거야.
전혀 아니야.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힘을 합쳐서 바른 역사를 찾고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이 뭐 박재혁, 최천택, 김병태, 박홍규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를 했냐면 이분들이 고등학생인데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제와 한일 병탄이 되면서 이제 갑자기 일본이 너네 그 교과서 안 돼. 금서로 지정하고 역사 못 배우게 하고 학교에서 말도 일본어로 하게 하고 갑자기 일본 역사 배우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어떻게 할까 막 머리를 모아요.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하냐. 동국 역사라는 역사서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배포를 합니다. 주변 학생 친구들에게. 그랬던 친구들이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어도 뭐 구금을 당하기도 하고 뭔가 범죄가 되는 그 시대에서 이렇게 열심히가 아니죠. 열심히 뭔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제가 조금 시험 공부도 겹치고 뭐 또 있고 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만드는 뭐 카드 뉴스 과제나 미션이나 발표 같은 것들도 이런 역사를 찾는 행동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드 뉴스 만들면은 나만 보고 끝나나요? 그런 게 아니죠. 카드 뉴스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발표 같은 것도 내가 야 진짜 역사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를 연습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역사 광복의 길로 한 걸음 다가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에서 함께 하는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이제 우리 역사를 바로 찾는 소중한 한 걸음이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